다음은요. 패널 분들의 촌철살인 생각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1가구 1주택 원칙 규정으로 삼는다. 어떤 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가 원칙이다. 이런 내용을 법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을 정한 법안이라서 뭐 위반 시 처벌 뭐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향후 주택 관련 정책의 큰 흐름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1가구 1주택 보유가 원칙이 될 경우에는 뭔가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 여기는 다주택을 전제로 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다주택자가 있다는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이 법. 그러면은 이게 원칙인데 기존의 법과 뭔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제 논란이 되자 진성준 의원이 뭐 해명도 나는데 이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이 좀 먼저 있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담은 법이라는 거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어제 논란이 되자 해명을 좀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앞으로 뭐 다주택 인정 안 한다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정책을 세울 때 1주택을 기본 방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권리잖아요. 이 부분과 충돌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 위헌 논란이 좀 있고요. 앞서 몇 가지 법안과 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위헌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야당은 이거 사유재산 침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자, 그럼요. 앞서서 진성준 의원이 뭐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서 한 예가 있는데요. 좀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그래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이제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병희 교수.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안에 규정한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얼마 전에 진성준 의원이 토론 끝나고 마이크가 꺼졌을 때 했던 발언이죠. 본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한참 논란이 됐던 그 발언. 결국은 진성준 의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얘기들 속에서 이 얘기가 많은 국민들 귀에 맴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핵심적으로 지금 서울, 경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값을 다 올려놓게 됐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됐던 일인데 이 집값 어떻게 잡을 거냐고 아우성치는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보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자꾸 쏟아냅니다. 다 좋은데요. 그래서 집값 어떻게 잡을 건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다주택자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바로 얼마 전에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 인선하면서 또 다주택자를 임명했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런 법안 얘기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본인들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의지가 있을 때 그런 법안 발의해야 국민들이 박수칠 텐데요. 얼마 전 교수신문에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사자성어 꼭 한번 스스로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희 교수 그냥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제가 촌철살인 생각을 좀 적어달라 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뭐 다주택자가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진성준 의원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게 뭐 그 사회주의 이념이나 뭐 이게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취지의 그런 법안은 아니었고 관련돼서 이제 토지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주거에 관련된 부분에 원칙을 세우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정부가 추구하는 바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네, 이해해달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관련돼서 뭐 위헌적 규정이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예. 관련돼서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다주택자를 전제로 한 법률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강제하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정책 방향이 올곧게 나아가야 될 그런 기준으로서 원칙으로서 이렇게 표명한 법안이다. 이 정도로 선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동산 관련, 특히 집값 관련해서는요. 뭔가 이슈가 터지면 참 뜨겁습니다. 이런 기사도요. 댓글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댓글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반응도 여러 가지로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내용이다. 아무튼 이렇게 기사로도 오늘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뭐 경제와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속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규모가요. 무려 11조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고 이건희 회장 삼성 지분, 그 지분이 이제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세가 11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된 상속도 이루어지게 되면 더 나온다는 거죠. 내년 4월 말까지 신고해야 된다. 천문학적 세금 조달 방안 관심이다. 일단 여기 표를 좀 보실까요? 표를 보면요. 고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뭐 이 기업별로 있잖아요. 근데 이 지분 총 합계를 보면 거의 19조입니다. 19조. 근데 이것도요. 최근 2개월 뭐 평균 주가죠. 최근 주가라면 20조가 훨씬 넘어가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서 상속세를 따져보니까 11조 정도 된답니다. 엄청납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라 그래요. 그렇죠. 저기다 이제 토지 상속까지 합하면 12조가 좀 넘어가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뭐 세간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내느냐 예. 이 부분들이고요. 재원을 만들려면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보유 주식을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네요. 주식시장이 좀 긴장하겠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흘러나온 내용들을 보면 일단 삼성 일가들이 한 해에 이 배당으로 받는 금액이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한 20년간 장기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이 이런 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시장에 나올 확률은 좀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배당을 좀 더 올려줄 거 아니냐. 혹시 배당을 더 하지 예. 않을까. 근데 그것도 뭐 틀리지 않은 논리적인 뭐 이 추론이고요. 따라서 지금 뭐 주식 가격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들에 거기가 뭐 1년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저걸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교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증시에서의 일반적인 지금 주식담보대출이면 거의 뭐 한 11조 정도를 담보대출로 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런데 이제 5년 그러니까 6회분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눠서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내고 그 다음에 그 주식 담보로 한 거는 지금 20년까지 최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또 보입니다. 아마 담보대출이 이어진다면 담보대출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 정도 그렇습니다. 담보대출이 나온다면요. 아무튼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애플카입니다. 2024년 애플카 온다. 테슬라 나 떨고 있니?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소문 무성했던 애플 전기차.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는 걸로요. 애플 배터리까지 자체 개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화들짝 놀랐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테슬라
긴장하고 있나?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주가도 막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콘셉트 이미지도 있는데 아무튼 애플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 들어간답니다. 김영우 고문님, 네. 이게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인적 교류가 있었냐면요. 부사장급이 테슬라에 취업을 합니다. 그 부사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플에서 일하고 있던 분이 테슬라의 부사장으로 가요. 예, 부사장으로 근데 가서 그 부사장이 다시 애플로 옵니까? 다시 애플로 오는데 무슨 경우니까 이건? 이 전기차에 관한 인력들이 많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 테슬라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 뭐 그래도 왔다 갔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의 프로젝트를 보면요. 예. 애플의 그런 모양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2024년 되면은 차라는 자체가 어떤 뭐 이동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업무를 보죠.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다니는 콘텐츠를 소유를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장 집합제가 된 데이터가 제일 많이 생성되는 이 장이 이른바 바퀴 달린 컴퓨터. 그렇죠. 그거기 때문에 절로 가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 조금 우리가 의심하고 뭐 의심보다는 이런데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지금 애플의 이 기계들을 만들어놓는 게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달 전에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한 점. 뭔가 같이 가는 것 같네요. 이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 쭉 있다 보니까 하는데 뭐 이건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테슬라랑 애플의 애플카 붙었을 때의 솔루션의 싸움이지 자동차의 이동 수단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나오고요. 지금 이것의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판단점은 2024년도에 애플카가 10만 대를 생산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뭐 판단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들이 좀 설명되어 있는데 좀 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여기 보면 2015년은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빠르게 늘어납니다. 2019년 작년이죠? 2.5%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2025년 예상치인데요. 전체 자동차 시장의 30%가 전기차일 거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여길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그 아래 그래프 보시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있는데 테슬라가 가장 앞서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 중국 기업도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유럽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있고 쭉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강자거든요. 여기에 지금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될 건 여기 들어가는 그 배터리의 제조 방식이 중국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이 애플카뿐만 아니라 테슬라 다 우리가 섭렵할 수 있는 새로운 2차 전지 지금 빠르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과연 강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러다 말 것이냐 뭐 이런 걸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어제 법원 뭔가 결정이 나올까 기다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윤 정직이냐 복귀냐 법원 신문 24일 한 번 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드리겠다는 거죠. 1차 신문 불꽃 공방이 있었는데 뭐 결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복 힘든 손해 등 4가지 쟁점인데 아무튼 한 번 더 열기로 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어제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쳤을 수 있다면 그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해화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 기사가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재판부 사실상 본안 소송이라 판단. 징계 관련 사안 두루 살핀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조대인 변호사. 하루 더 신문을 더하는 거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거 아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례적이죠. 집행정지 신문이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예. 그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관련돼서 그 신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속하게 하루면 뭐 결정 나는 게 보통 신문을 하루 정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9번까지 이루어져서 또 하루를 또 쉬고 하루를 건너뛰고 이제 그것도 또 좀 하는 것도 좀 주목됩니다. 특이한 거 한데 아마도 재판부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절차 문제나 내용 부분까지 따져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정직 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까지 그 진행되는 시간이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소송 결과 나올 때 이미 다 지나갔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직무에 복귀하는 시점이 이번 그 신문으로 이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본안 소송처럼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더 고민할 깊이가 또 많을 것 같고요. 그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양쪽이 또 답변서를 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답변서를 보고 하루 동안 장고를 한 뒤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24일 날 한 신문 한 번 더 하잖아요, 오후에. 네, 그러면은 결론은 언제 나옵니까? 25일부터 휴일인데. 아마 그 휴일하고는 상관이 없이 크리스마스에 뭐 선물이 될지 그 아니면 연휴 중에. 네, 크리스마스에 아니면 하느님의 뭐 부름이 될지 아니면 하느님의 계시가 될지는 네, 뭐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긴 연휴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 많은 내용 다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